정재웅입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 감히 설 수 있었던 거는요, 제가 김홍중 선생님을 초청했거든요, 학술이사로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청년 문제를 다루려면 사회학적인 관점, 그리고 오늘날의 한국의 이 관점과 이제 불문학의 연구가 결합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김홍중 선생님의 발표에 화답할 수 있는 불문학의 연구를 발표해 줄 수 있는 분을 섭외를 하려고 했는데 섭외가 잘 안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네가 책임져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래도 박사학위 논문은 플로베르의 청년기에 대해서 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좀 이제 그냥 간략하게 불문학계에서 나왔던 연구들을 이제 조합하면서 이제 김홍준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제 청년의 마음이란 부분을 우리가 불문학의 관점에서 어떻게 연구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한국 사회 문제와 어떻게 연결시켜 볼 수 있을까, 이런 점에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냥 읽어가면서 제가 21세기 들어와서 이제 한국 청년 담론들이 굉장히 많이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21세기 들어와 한국 사회에서는 청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습니다. 88년 세대, 3포 세대, 거기서 세계에서 더 늘어나가지고 이제 N포 세대 등으로 불리는 현재 젊은 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다른 사회적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학교를 졸업하는 것과 동시에 실업과 비정규직을 전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로 인해서 연애, 결혼, 출산뿐 아니라 집, 취직, 인간관계, 취미, 희망 등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금수저, 흑수저라든가 헬조선 등과 같은 다소 극단적인 표현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 표로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흑수저, 여기 헬조선,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이제 담론이고요. 여기 저 같은 사람을 부르는, 아저씨를 부르는 개저씨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극단적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제 우리가 너희 이렇지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가만히 속으로 하는 말이 이 말이라고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한국의 경제 성장이 정점에 이르러 사회 구조가 고착화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개인적인 능력이나 노력을 통한 계층 이동은 불가능하며 심지어 공정한 기회마저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각자 주어진 조건을 받아들이고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길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은 대학 문화의 변화에서 가장 잘 나타납니다. 우리가 대학에 있으면서 목도하는 거죠. 70년대, 80년대 학생운동의 성장과 함께 이 연대와 참여의식을 바탕으로 한 문화가 대학에 뿌리를 내렸다면, IMF 이후 대학은 경쟁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한 치열한 생존 경쟁의 장이 되어버릴 듯합니다. 김홍중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이제 서바이벌이라는 특권적인 기표에 최우선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청년 세대의 마음을 분석하셨고요. 그것에 생존주의라고 명명하고, 이러한 어떤 마음의 구조, 마음의 레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셔서 이를 분석했습니다. 이건 앞에 말씀하신 거고요. 근데 이 김홍준 선생님 글을 읽다 보면 김홍준 선생님께서는 연구의 마지막에 생존주의가 21세기에 등장한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한국 사회의 근대성의 역사적 체험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마음의 레짐이 아닌가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날 청년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근대화 과정에 대한 검토와 함께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저서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보면서 이제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19세기 말부터 1970년대까지 청년이라는 개념이 한국 사회에 등장하고 변화해온 역사적 과정을 고찰한 이기훈의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근대 청년을 호명하다라는 부제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청년은 근대와 함께 등장한 개념,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근대의 담론에 의해 구성된 사회적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대 이전에는 어린아이는 아동으로 불렸고, 이보다 조금 큰 젊은이는 소년, 자제 등으로 지칭되었습니다. 부르디유가 지적했듯이 젊음과 늙음을 구분하는 분할은 대립되는 가치의 사회적인 재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사의 소년은 작은 거고요,
성년에 비해서 미숙한, 항상 열등한 존재로 그리고 장년에 비해 경륜이 없는 존재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6번 주석에 보시면 되겠지만 19세기 서양에서도 근대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청년은 항상 열등한 존재로 이렇게 간주되었죠. 청년이란 용어는 일본에서 근대 서양의 영맨의 번역으로 등장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도입되어 이제 간헐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05년 이후 애국 계몽 운동이 전개되면서 청년이 새로운 시대의 주체로 호명되자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연구 책을 보면 청년이란 단어가 갑자기 어느 순간 신문을 도배하기 시작하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명 개화론으로부터 출발해서 구국 운동을 거치면서 청년은 근대 지식을 교육받고 이를 통해 새로운 국가의 근대화를 모색하는 선도적 역할을 부여받게 됩니다. 당시 신문과 잡지는 근대적 주체로 청년을 호명하고 과거와 결별하고 미래를 건설해야 하는 선구자라는 표상을 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학교를 비롯하여 근대 교육을 통해 배출된 인재들은 이 호명에 화답했습니다. 특히 신문학은 근대적 청년을 표상의 형성을 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새삼 이광수의 소설이나 소년, 학지광 등과 같은 우리가 예전에 국어 시간에 배웠던 그런 잡지들에 등장한 청년의 모습을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의 표상이 항상 동일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연세대에 계신 소영현 선생님께서 연구한 두 편의 저서가 있는데요. 이 문학 청년의 탄성에서 보면 1920년대 근대적 주체로서 청년이 분화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새로운 문화와 예술에 심취한 미적 청년을 이제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미적 청년이라는 것은 그 개념은 어떤 극단적인 부정 정신과 참 자기에 대한 열망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어떤 독일의 학자인 야우스의 미적 근대성 개념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영현 선생님께서는 이 대카당한 또 불황 청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졌는데요. 그걸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문학과 예술이 계몽주의적인 이성에 기초한 근대화의 논리를 내부적으로 비판하고 거부하는 이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근대화 초기부터 있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청년의 표상은 그 근대의 출발부터 모순적이고 양가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은 한편으로는 근대화의 주체로서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고 과학 정신으로 무장하고 노력과 성공의 윤리를 체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청년은 현실의 논리를 극단적으로 부정하고 존재에 대한 번민을 내면화해서 문화와 예술을 통해 이상을 추구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런 어떤 두 가지 양가적이고 모순적인 청년의 표상이 근대 초기부터 등장을 했다는 거죠. 주로 이런 일본을 통해 수용되기 시작한 서양 근대 문학은 청년의 표상을 구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번역된 프랑스 작품이 1906년 조양보에 번역된 에밀 라비스의 너는 커서 군인이 될 것이다, 뛰서가 쏠다라는 작품이고요. 1907년 태극 학보에 연재된 줄 베른네의 해저 이말리입니다. 이 두 번역은 프랑스 문학의 수용이 청년에게 과학과 기술을 보급시켜 부국 강병을 이루겠다는 열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1910년 소년의 레미제라블의 일부가 번역되었을 때도 이 작품이 프랑스의 작품이다라고 해서 프랑스를 소개하는데 그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 이후 청년 동맹의 활동을 통해 강력한 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프랑스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델로 제시했습니다. 물론 근대 초기 청년 담론이 프랑스만을 근대 국가의 모델로 제시한 것은 아니었지만 여기 본 개선문을 본따 만든 독립문이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프랑스는 우리 근대 국가 건설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모델 중에 하나였고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문학 역시 우리 근대 청년의 표상을 구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 에밀 라비스의 책에 보면 역설적이기도 한데요. 이 책 내용 중에는 이제 우리로 따지자면 미래 직업 탐구 중학생들이 보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럼 너는 나중에 커서 이제 미래 직업으로 국가가 필요한 군인이 되라 이런 거거든요. 이 책 안에 보면 인도 차이나 반도에 가서 어떻게 식민지에서 식민 통치를 할 건가, 아프리카에 가서 너는 어떻게 서바이벌 해가 살아남아 가지고 정글 속에서 어떤 무기를 다루고 어떤 환경 속에서 네가 전투를 할 것이며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식민주의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식민주의 교과서를 저희가 제일 먼저 번역한 거죠. 매우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책, 뭐 근대 청년 담론은 우리나라에서 형성했던 책들을 보면서 프랑스 문학과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김남도 선생님이 쓴 한국 청년에게, 김남도 서울대 유명하신, 올해도 책 내셨죠. 항상 베스트셀러가 연말이면 되시는데요. 한국 청년에게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010년 말에 출간된 이 책은 몇 년 동안 출판가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근데 사실 청년은 근대가 시작하기 전부터 아팠습니다. 뭐 저희가 읽었던 샤토브리앙의 르네는 앞으로 어떻게 청년들이 짊어지게 될 세계의 병을 보여주는 최초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르네의 병이라고도 일컬어지는 뭐 열정과 방황, 뭐 치유할 수 없는 상실감과 우수, 끝없는 뭐 내적 갈등과 무기력 등은 이후 그 양상에 있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미스웨나 발자크, 보들레르와 플로베를 거쳐서 졸라나 위스만가스 같은 세기말의 작가까지 이어지는 어떤 마음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르네를 비롯한 이 19세기 청년은 그러면 왜 서로 다른 시기, 서로 다른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슷한 고통을 느끼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와 같은 마음의 상태는 21세기 청년에게도 나타나는 것일까? 이제 김홍중 선생님은 제가 뭐 책을 읽어보지만 이 마음이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테마로 등장하는데요. 이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김홍중 선생님은 이 지극히 일상적인 용어인 마음을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이론화해서 청년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문화적 현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이건 제가 건너뛰고요. 선생님께서 이미 설명하신 거니까. 그럼 이제 르네, 우리가 보는 샤토브리앙의 르네의 마음가짐은 무엇보다도 1789년에 대혁명 이후 발생한 급격한 사회 변화와 그에 따른 내적 분열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살 고기의 대혁명을 경험한 샤토브리앙은 자신이 경험한 역사적 분열을 르네의 내면에 통해 표출했습니다. 그는 혁명론의 서문에서 자신의 경험한 격변을 한 폭의 풍경화로 묘사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예문을 다 읽으면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읽어보겠습니다. 큰 고통은 우리가 전혀 우리 세계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이제 우리가 우리 시대에 속해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속해 있는 각각의 시대는 운명의 기울어짐에 따라 우리를 이끌어가는 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그 흐름 밖에 있는 것 같다는 거죠. 나는 역사의 흐름에 밖에 있다라는 느낌이죠. 어떤 이들은, 즉 공화주의자들은 명렬하게 강을 건너서 반대 기습으로 돌진했고, 또 다른 사람들, 기존 왕정을 복구하는 보수주의자들은 배를 타기를 원치 않은 채 이쪽 표면에 머물러 있는 거죠. 두 편이 서로가 있는 위치에서 다른 쪽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역설을 퍼붓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다라는 이런 분열된 역사감을 표시하고 있는 게 이 묘사입니다. 이 두 개의 기습으로 분할된 이 풍경의 구조는 대혁명이 샤토브리앙의 의식에 각인시킨 역사적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샤토브리앙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르네는 지나간 시대에 속하지도 못하고 새로운 시대에도 속할 수 없다는, 즉 역사와 분리되어 있다는 소외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방황하고 괴로워하는 이유를 이 급변하는 시간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문은 건너뛰겠습니다. 역사와 시간에 대한 르네의 인식은 그람시의 위기론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람시는 위기란 오래된 것은 죽어가고 있으나 새로운 것은 아직 탄생하고 있지 못한 시기라고 정의하면서 이러한 공백기에 대단히 다양한 병적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르네가 보여주는 병적인 행동이나 마음의 상태는 역사적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병적인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청년이 가지고 있는 병적인 상태, 내가 어느 시대에도 속하지 못하고 사회에도 속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런 병적인 상태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작품 보면 수엘 신부는 구시대 혹은 뭐 기성시대의 관점,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르네가 모든 것을 혐오하고 쓸데없는 공상에 몰두하며 사회적 책임을 반기하고 있다고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신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충고를 합니다. 르네의 루이는 신세대 혹은 르네와 같은 청년의 관점에서 고독에서 벗어나 일거리를 가질 것을 권유합니다. 오큐파시용이죠. 아멜리는 르네에게 근대 사회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자리를 잡으라고 표현합니다. 이 파운드가 렛다라는 이탈릭체로 된 이 표현은 사회적 담론 속에서 통용되는 표현으로 단순히 안정된 직업을 갖는다는 의미뿐 아니라
아닙니다. 이 표현은 아밀리의 조언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고 계급을 재생산해야 한다는 근대 부르주아 사회가 청년에게 부여한 일종의 정원 명령과도 같은 것입니다. 부르주아 사회의 청년들은 이것을 반복적으로 주입했고 청년들도 스스로 강박관념처럼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르네는 마지못해서 이 부르주아 사회에 이 프랑드를 냈다라는 말은 19세기 전반기까지 또 계속 쓰이게 돼요. 그래서 이탈릭체로 된 표현이기 때문에 그대로 작품 속에 등장하거든요. 플로베르도 그 젊은 청년 시기에 썼던 작품들이나 편지들을 보면 쾅덩안했다. 이 사회 속에서 이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 강박관념처럼 청년들이 가지고 있고요. 자리를 잡지 못하면 나는 낙오되는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공포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르네는 자리를 잡지 못하고 결국 자리를 잡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서 사라짐을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근대 초기에 등장한 이 표상이 아이러니하게도 생존주의의 표상이 아니라 탈존주의, 어떻게 김홍준 선생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탈존주의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르네병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타나게 되고요. 우리가 공부했던 뮤세를 통해서도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문단을 계속 뛰어 넘어가면요. 샤토브리앙은 이 근대 청년의 목적도 없고 대상도 없는 영혼의 상태를 기독교 정수에서 열정의 비결정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불확실성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는 샤토브리앙은 기독교와 관련해서 이걸 역사적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그는 문명이 발달하면서 청년들은 책, 오늘날의 용어를 따용하자면 미디어를 통해서 간접적인 경험이 늘어나고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알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청년은 욕망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더 이상 환상을 품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뮤세도 같은 관점에서 근대 청년의 마음가짐을 분석했는데 대혁명과 함께 이제 기독교의 가치가 붕괴되었고 그 뒤에 이제 반복되는 혁명과 좌절 속에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이 파괴되었다고 분석을 합니다. 이처럼 근대 출발부터 청년들은 과도기를 살고 있다는 위기감을 내면하면서 가슴은 터질 듯한데 세상은 텅 빈 것과 같은 허무감이라든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참여하지 않는 무기력과 같은 마음가짐을 공유하게 됩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은 사실 초기엔 굉장히 인기를 끌어가지고 100만 권이 넘게 팔리고 청년들 사이에서 이제 멘토로서의 김남도 선생님이 여겨지고 책들을 선물해주고 그랬는데요. 불과 한 2, 3년 만에 이 책은 청년 문제를 가장 왜곡하는 책이자 청년들이 가장 싫어하는 책이 됐어요. 그래서 아프니까 청춘이다란 말을 청년들은 아까 김홍준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50대 남성이 대답하기 가장 싫어하는 책이 됐어요. 그래서 출판사는 2년 뒤에 책을 더 이상 찢지 않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이 말했던 것은 이 50대들에 대해서 비꼬는 말이 노력입니다. 노력이 아니라 노력이죠. 그래서 비꼬는 정도에 따라서 오자를 많이 넣게 됩니다. 그래서 노력하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아주 비꼬는 거고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그 말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faire des efforts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기성세대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우린 실업이고 지금 노란조끼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은 그럼 이제 지금 청년들이 그러는 거죠. 노력하라고요. faire des efforts라고 하면서 할 수 있냐는 거죠. 지금 구조적인 상황이. 그러면서 이제 비꼬는 말투가 나오는데요. 그 노력입니다. 이 말이 등장한 거는 이제 2015년 신문들이 이런 걸 서베이를 아까 하는데요. 2015년부터 청년들 사이에서 이 문장은 기성세대가 남긴 이제 역대급 헛소리,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역대급 헛소리로 취급받게 되었습니다. 경향신문이 이런 걸 자주 분석하는데요. 경향신문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5년 인터넷을 달군 두 단어는 헬조선과 노력이었습니다. 이제 헬조선이 메르스 사태와 세월호 사건 이후에 공동체로서 기능을 상실한 국가에 대한 자조라면 노력은 이제 하면 된다라는 대한민국의 신화에 대한 조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자센터하고 서울연구원이 기획하고 이분 어떻게 엄기호 선생님이 공동 집필한 이 노력의 배신은
하면 된다라는 이 신화가 청년들 사이에서 어떻게 붕괴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자강론으로부터 경제개발 계획을 통한 한각의 기적까지 이어져 내려온 하면 된다라는 노력의 신화는 배워야 사람 된다라는 이제 학력주의로 이어졌고요. 이후에 뭐 자기 개발을 통한 자아 실현의 신화로 귀결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에 신자유주의 체제가 들어서면서 청년들은 이제 전례 없는 무한 도전의 경쟁 체제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존주의 체제 속에서 허덕이는 청년들을 향해 기성세대는 나처럼 노력해서 성공하면 더 높은 곳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해 청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될 사람은 되고 알된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금수저, 흑수저의 계급론으로 답합니다. 경제성장의 동력은 고갈되어 가는 상황에서 일자리는 줄어들고 이미 부를 축적한 집단은 사회 계층 간의 이동을 가능하는 사다리를 밀어버리고 자기 자식들만을 위한 자리를 확보하는 것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적과 흑의 줄 다시 읽어보면 긴 이야기인데 그냥 적과 흑은 여러분이 다 알 테니까요, 아실 테니까 뭐 적과 흑을 제가 어렸을 때 읽었을 때만 해도 적과 흑에서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았던 거는 줄리앙 소렐이 레날 부인의 방으로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거기 보면 줄리앙 소렐은 그날 밤 소원을 이뤘다 이거였거든요. 그 어두만 컴컴한 복도로 아니면 이 사다리를 타고 그 귀족 부인의 그 방으로 들어가는 그때 그 줄리앙의 쿵쿵쿵쿵 뛰는 가슴이 저 어렸을 때도 그 쿵쿵쿵쿵 뛰는 가슴과 이렇게 동조되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면 된다라는 신념에 이렇게 있을 때 뭐 그런 이상한 뜻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노력하면 사회적 신분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에 우리가 믿고 그것에 같이 흥분하고 있을 땐 줄리앙의 마지막 재판정에서 했던 대사가 눈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지금 재판정 위에 있는 당신들은 모두 성공한 부르주아들이고 농민은 한 명도 보이지 않고 당신들이 지금 나를 재판하는 것은 한 명의 범인을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 가난하고 어쩌다 공부한 기회를 얻어서 이 사회의 높은 곳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우리를 좌절시키는 그런 거다라는 이 마지막 판결문이 약간 억지스러웠거든요. 그냥 이건 소설을 끝내기 위한 거야 라든가. 근데 오늘날 다시 읽어보면 이 마지막 장면이 더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 쿵쿵쿵쿵 뛰어 올라가는 그때 마음가짐의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이 마지막 그 대사가 마지막 재판정에서 본 최후 진술이 오늘날의 현실에 더 맞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넘어가면요. 그 배심원 장면 그 예문 뒤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작품이 읽는 상황이 변하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줄리앙 소렐은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성장 소설의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렇게 성장하면 된다라는데 프랑스 소설들은 특이하게도 독일 소설과 달리 성장해서 어떤 성공의 인생의 지혜를 얻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 지혜가 굉장히 씁쓸하고 어떤 사회에 어떤 숨어져 있는 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지혜인데요. 줄리앙 소렐은 그래도 마지막 장면에서 부르주아 사회가 청년에게 심어준 야망의 실체를 이제 고발하면서 자신의 진짜 이유를 발견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발자크 소설에는 그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추세주의자들이 주로 등장합니다. 라스티냑이 아마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라스티냑은 다른 지방 청년들처럼 가난하지만 성공에 대한 야망을 품고 이제 파리에 올라와서 법학을 전공하죠. 그래서 그는 사회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성실히 노력하면, 즉 검사가 돼서 성공하면 어느 정도의 이제 사회적 지위를 가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열심히 공부했는데,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학력주의를 보여주는 거죠. 학력주의, 열심히 공부하면 노력하면 이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보트랭이 그 옆에 가가지고 새로운 사실을 밝히면서 새로운 교육을 시작하죠. 그래서 공부, 재능, 노력을 통해 성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본질적으로 환상이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김중현 선생님이 라스티냑에 대해서 연구한 게 이제 피케티의 20세기 자본을 토대로 이제 분석한 게 있는데요. 피케티도 이 책 속에서 발자크를 여러 번 인용하고 있고요. 제가 새삼스럽게 이 내용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갖고 김중현 선생님도 발표하셨고요. 이철희 선생님도 발표하신 내용을 제가 이제 정리하는 내용인데요. 이 피케티에 보면은 이제 결국 자본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이윤의 소득이
노동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돈이 더 돈을 만드는 것이 노동이 돈을 만드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 한때 1차 대전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 피케티가 그래프를 보면서 그 시기에는 그래도 돈이 돈을 만드는 것보다 노동이 돈을 만드는 것이 의미가 있을 정도로 훨씬 더 이율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1차 대전 이후부터 한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일을 하는 게, 그리고 공부를 하는 게, 그리고 노동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의미 있었고 보람찼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청년기를 보냈던 시기에는 공부하고 일을 하면 그만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2000년대 후반부터는 노동을 해봤자 가치가 없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청년들이 하게 되는 거죠. 뭐 대표적인 게 신문에 나오는 거죠. 뭐 30년 동안 월급 그대로 저축해도 서울에 집을 살 수 없다. 그렇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30년 동안 일할 수 있는 것을 집 한 채로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왔을 때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전에는 어떤 우리가 경제 발전 시기에서는 일을 하고 공부를 해서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서 돈을 아껴서 대출도 받고 그래서 집을 사면 그 집이 또 올라가고 뭐 그렇게 해서 자식을 키우고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시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공부 열심히 하고 일을 하는 것이 즐겁고 또 미래를 향해서 희망차게 나아가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공부는 왜 하나? 라는 생각을 들게 되고 그 가치가 평가되어 갔다는 게 이제 피케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긴 이야기를 피케티가 써놨는데요. 오늘 이화여대학이지만 지금까지 피케티의 이론을 단 한마디로 요약한 사람은 정유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니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 정유라가 한마디로 요약을 했고요. 이 말이 왜 학생들에게 그렇게 청년들에게 거대한 분노를 일으켰는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피케티 어렵게 설명했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청년들 사이에서 이제 노력의 배신의 이제 쓴맛을 본 청년들은 이제 대충 살자라는 이 말들이 최근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청년들 사이에서 생존주의에 대한 이제 일종의 아까 김홍준 선생님이 말했지만 거부에서 대충 살자. 그래서 요새 3번 읽겠습니다. 노력의 배신은 개인적인 반항을 넘어 조직적인 저항으로 표출되기도 했습니다. 졸라의 제르미나를 통해 등장하는 에티엔 랑티에는 집단적인 저항을 구축하는 청년 노동자의 예라고 할 수 있고요. 비록 파업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제 소설의 끝에서 그는 언젠가 자본주의에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이제 파리로 떠나죠. 쥘 발레스의 자선적인 3부작에 등장하는 자크 뱅트라는 이제 빈곤과 고통 속에서 이제 사회주의 아나키즘의 영향을 받으면서 투쟁하는 청년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19세기 청년의 유형화에 대해서는 유진현 선생님께서 연구하신 논문이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이제 이 공존주의와 생존주의, 뭐 탈존주의 이 틀에 맞춰서 19세기 청년을 유진현 선생님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전혀 인용하신 건 아니지만 유형화시켜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 상황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연대를 통해 조직적인 저항을 구축하는 청년이라기보다는 우울과 무기력에 빠지거나 모든 것에 무관심과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청년상일 겁니다. 올해 이제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런 책이 유행한다고 하거든요. 대충 살자라는 이제 모토가 청년들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일본에 등장한 뭐 사토리 세대, 득도 세대라고 하죠. 달관 세대라고 하기도 하고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신만의 어떤 영역 속에서 이제 아주 작지만 그 세상의 담론, 생존주의 담론으로부터 벗어난 이런 어떤 삶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걸 독존주의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독존주의를 지키려다가 결국은 지킬 수 없어서 사라짐을 선택하게 되면 그게 이제 탈존주의가 될 수 있다고 하고요. 유진현 선생님이 19세기 말 데카당스 시대, 저는 그래서 19세기 초반을 연구했지만은 오늘날 한국 사회상에서 맞춰보면 19세기 데카당스 시대가 훨씬 더 연구에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종종 자주 합니다. 그래서 이미 모든 것을 마셔버렸고 이미 모든 것을 보았고 이미 모든 것을 먹어서 그런 어떤 데카당스라는 게 쇠락의 감정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포만감의 감정이고
더 이상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감정인데, 그때 이 뭐 위스망스의 거꾸로라든가 여기 피앙제에서의 같이 청년이 사라져가는 어떤 그런 작품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문학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독존주의 혹은 탈존주의의 감정이 보들레르에도 이방인이란 시에서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썼지만은 이 시에 보면은 이 보들레르는 이 시에서 근대성 내부에 존재하는 어떤 분열과 대립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어떤 한쪽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진보의 근대성을 체화하고 있는 인물이 페인의 근대성을 체화하고 있는 인물과 대화를 하는 거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이 보들레르의 시에서 이제 근대성 내부에 존재하는 분열과 대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제 야우스는 미적 모더니티의 개념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적 근대성과 대립하는 문학적, 예술적, 문화적 근대성을 설정했습니다. 이 대항 근대성은 근대에 들어와서 모든 분야에서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한 죄송합니다. 부르주아가 아닌 이로부터 배제된 위의 시에 나오는 것처럼 사회적 페인에 의해 표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의 대화에서 마치 근대의 디오니스처럼 보이는 페인은 부르주아 근대의 국민국가, 자본주의, 심지어는 가족과 친구로 대표되는 사회적 관계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기 이 청년, 누워있는 청년도 아마 그런 페인의 모습을 형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김홍준 선생님은 한 다른 논문에서 사회적 근대와 문화적 근대의 차이를 이제 다음과 같이 정리했는데요. 부르주아의 근대가 낙관적이라면 이 페인적 근대는 굉장히 우울하다 합니다. 부르주아의 근대가 진보를 신앙한다면 문화적 근대는 영겁회귀의 무게에 짓눌려져 있다. 부르주아의 근대가 자기 규율의 엄격한 에토스로 스스로의 삶을 조직화하는 의지력에 기초한다면 문화적 근대는 능력의 부재, 절제의 불능, 체험의 빈곤, 즉 극도의 무기력과 무능력 위에 설립된 신규로서의 근대이다. 전자 속에서는 우리는 근대화의 힘을 읽지만 후자 속에서는 우리는 데카당스, 세기말의 피로, 고도의 자의식과 내면성의 과도한 표출, 광기를 읽는다. 대충 살자고 말하는 청년들 역시 19세기 말 파리에 감돌았던 우울과 권태의 정조를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권태와 우수, 허무감과 무관심, 피로감과 허탈감의 정서는 19세기 후반,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1848년 이후 프랑스 문학에서 지배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플로베르의 감정교육에 관한 얘기인데요. 감정교육은 되게 흔히 실패의 소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실패라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많이 이렇게 평가해 왔는데, 이 프레데릭은 철저하게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거든요.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이상하게 알 수 없이 놓쳐버리고요. 자기가 사랑하는 유부녀를 쟁취할 수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거를 빗나가고요. 그렇게 끊임없이 어떤 자기가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미끄러져 가면서 실패를 계속해서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무기력과 어떤 우울의 정서를 이제 표출하죠. 이 부분을 여태까지는 이제 종종 실패다, 1848 이후에 10회 소설을 보여주고 이런 어떤 무기력이라든가 권태의 감정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는데, 오영주 선생님 논문에서 이런 무기력과 이제 권태의 감정을 아세디아라는 어떤 중세 교리의 기독교 교리에서 말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이 아세디아, 말하자면 이 무기력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력과 권태가 내가 가질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이제는 현실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이룰 수 없는 이상이란 것이 있는데, 그 이상을 포기하면 우울하지 않죠. 권태롭지 않고 만족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가질 수 없는 어떤 이상을 끊임없이 자기가 환기하고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면 우울하게 되고 권태에 빠지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지금까지 부정적으로 봤던 이 프레데릭의 태도, 무엇인가를 이제 소유하지 않으려고 하고 성공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허무감에 빠져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상을 이룰 수 없는 시대에 그 이상을, 어떤 이상의 가능성을 간직하고 보존하는 방식이 아닐까라고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플로베르는 이 작품을 썼을 때 어떤 그 자신의 세대가 가지고 있는 열정, 여기 보면 예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제가 적은 거에 어떤 마음의 상태, 마음의 역사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라는 것이, 그 열정이라는 것이 인악티브,
비활동적인 상태로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비활동성을 보여주겠다는 것이 말하자면 1848 이후에 청년 세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울과 무기력증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증언이면서 또한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표현으로서의 문학적으로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소설 구조에도 나타나는데요. 플로베르가 이 무기력을 표현하다 보니까 소설의 정점이 없어요. 마담 보바리 같은 경우는 쭉 올라갔다가 쭉 하강하게 되는 피라미드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에듀케이스용 상티망탈 감정교육은 첫 장면에 등장하는 것처럼 세느강처럼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느리게. 그래서 소설에 피라미드가 없어요. 그래서 플로베르가 이 소설을 쓰고 나서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을 거다. 실제로도 그렇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느리게 흘러가는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흘러가는 강과 같은 구조를 띠게 때문이죠. 그래서 문학작품이란 것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세대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구조를 문학적으로 구조화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낭만주의 시대에는 급격한 이 상승과 하락의 구조, 피라미드의 구조가 작품에 이렇게 반영이 되고 그 피라미드의 구조가 또 구조화하는 마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청년 세대들의 마음을 그런 피라미드의 마음으로 구조화시키게 되죠. 근데 1848 이후에 이 에듀케이스용 상티망탈이 보여주고 있는 이 문학의 구조는 그 마음의 구조, 피라미드가 없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정점의 피라미드와 하강의 곡선, 추락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길게 흐르는, 느리게 흐르는 그러면서 그 변화가 없이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의 구조 속에서 원래 이 첫 번째 제목을 마른 과일이라고 하려고 했다거든요. 과일이 시간의 흘러감에 따라 알게 모르게 조금씩 변해가지고 말라서 마른 과일이 되는 건과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에듀케이스용 감정 교육이라는 게 뭐냐? 썩어버려서 버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열정이 조금씩 변해가서 이렇게 말라가는 그 과정을 그린 게 이 감정교육이고 이런 어떤 마음의 구조가 1848 이후에 이상을 잃어버린 어떤 세대의 마음의 구조이고 그 구조를 형성한 것이 감정교육이고 또 그 감정교육이 그 이후 1848 이후 세대의 마음의 구조를 형성하는데 또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길게 했죠. 그래서 청년에게 희망을 어떻게 줄 건가 이게 제가 이 기획을 하면서 생각을 해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요. 사실 교육자는 청년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최근 언론과 출판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청년에 대한 담론들 역시 그 방향과 논조에 상관없이 교육에 대한 의지가 그 밑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전쟁이 기운이 있던 보불전쟁 시기에도 이런 담론이 데카당스 시대에 널리 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그런 걸 연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작가 겸 교육자들이 등장해가지고 청년들에게 굉장히 많은 담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거기 제가 읽진 않은 책인데 거기 보면 성공하고 싶으면 공부하세요. 공부만이 치료의 약이고 유일한 구원이고 최고의 위로입니다. 공부는 전체의 균형과 안정을 맞춰주고 세계의 조화를 이루어줍니다. 공부가 그 자체로 충분한 이유이자 존재의 목적 자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폴 브릴라라고는 졸라의 제자였고 드레피스의 열렬한 옹호자였던 사람이 쓴 작품에 이와 같은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거죠. 좌파 지식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드레피스를 옹호했던 사람들이 청년들에게 했던 건 일하세요. 노동하세요. 그리고 공부하세요. 그리고 식민지로 가세요. 거기 가서 당신의 미래를 개척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이와 같은 교육적 담론이 사회적으로 문학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형성할 때 문학 쪽에서는 거꾸로라든가 이와 같은 문학 작품들이 나오면서 데카당스 문학 작품들이 나오게 됐죠. 그렇게 해서 보면 어떻게 보면 새로운 문학은 이 교육적인 담론과 방향과 거꾸로 된 지점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엄기호 선생님이 여기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니란가 말해서 이 한국 사회는 좌나 우를 막론하고 청년들이 이 유아 상태로 머문 채로 성장하지 않는다고 비난한다는 거죠. 즉 좌파도 청년들이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우파도 청년들이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청년이 힘을 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고 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런 담론들을 보면 조급한 것은 청년이다 이렇게 브릴라는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조급한 건 기성세대인 거죠. 왜냐하면 기성세대가 지금 쇠락해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잔인한 표현이긴 하지만 젊은 피의 수혈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에 대한 담론을 계속 만들어내고 청년들이 빨리 성장해서 우리 사회를 발전시켜주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청년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이제 그래서 조바심을 내고 막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마지막에 생각하면서 과연
기성세대가 특히 교육자가 더군다나 문항을 통해서 청년에게 희망을 준다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요. 김홍준 선생님도 마지막에 얘기했지만 희망이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우리가 받은 유산이 아니라 항상 미래로부터 오는 어떤 선물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기성세대가 할 수 있는 건 희망을 막 줘야 된다라는 교육적 담론을 만들기보다는 그 청년들이 성장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들이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그 조건을 만들어가고 그 조건이 무엇인지 성찰해 보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닌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그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이상 긴 발표 죄송합니다.